이 영상은 우리 광문 친구들이 기말을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문학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총 정리해 줄 예정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광문 친구들이 문학을 마무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직보를 이제 마무리한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광문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아 맞아, 이 작품엔 이런 표현법도 쓰였었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지, 자기가 자기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인데, 우리가 이 작품의 내용은 어땠었는지, 여기에 쓰였던 표현상 특징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썼던 수필이었는데, 자, 수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이 글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자, 그 개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처음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자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진사는 박지원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 그치?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질문을 받아서 박지원은 정진사에게 답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총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그 중심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자, 요동벌판, 칠정, 갓난아기의 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박지원의 개성적인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돋보이는 글이었어요. 그 의미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표면상으로 그냥 단순히 나타난 의미뿐만이 아니라 박지원이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이면적 의미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치? 문답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문답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작가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답의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박지원의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진사의 의견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처럼 일반적이고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진사의 물음에 대해서 박지원이 하나하나 대답을 해가면서 독자들을, 그리고 정진사뿐만 아니라 독자들까지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박지원이 요동벌판에 가서 통곡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진사가 도대체 기분이 좋은, 이렇게 광활한 것들을 보고 기분이 좋은데 왜 통곡을 할 만하다고 여기냐? 라고 물어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통곡이라는 건 슬플 때만 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통곡은 부정적인 거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박지원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 사람이라는 건 모든 감정이 그게 달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감정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칠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모든 감정이 그게 달할 때 통곡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지금 요동벌판에서 통곡을 할 만하다고 느낀 감정은 도대체 칠정 중에 어떤 것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럼 칠정 중 어떤 것? 어떤 것? 이렇게 의문을 가져. 그랬더니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같은 그런 울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갓난아기의 울음, 그러면 도대체 왜 세상에 나와서 우는데? 라고 또 물어보지. 보통은 우는 거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뭐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운다고 생각하니까, 갓난아기의 울음도 단순하게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박지원이 뭐라 그래? 엄마 뱃속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좁은 세상에 있었는데, 그런 아기가 넓은 세상으로 나왔을 때 터뜨리는 울음은 그건 슬픔과 고통의 의미가 아니다. 그건 뭐다? 즐거움과 기쁨의 울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지금 박지원의 이런 의견들이 이 글의 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야.
원래 즐거움이 느껴질 때 뭔가 막 새롭고 그리고 넓은 세상에 간 경이로움을 표현을 할 때 사람이 울고 싶다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자, 통곡할 만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바로 그 눈물이라는 걸 흘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을 슬프거나 고통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나온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 것, 이거 세 가지가 바로 박지원의 개성적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자, 창의적 발상, 개성적 발상을 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박지원이고, 여기에서 정진사로 표상되고 있는 인물은 그냥 우리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통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이 통념이란 단어를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박지원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 자, 이런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박지원의 이 개성적인 생각을 훨씬 더 부각하는 이야기가 돼.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지원이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 이런 것들이 통곡할 만한 자리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9가지 칸에서 한번 맞고 틀린 것들을 한번 가려볼까요? 자, 첫 번째, 학문 서사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의 갈래 뭐라 그랬어? 고전 수필이라고 했죠. 자, 수필은 교술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체험, 사색, 교훈. 수필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잖아요. 보통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깨달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 깊은 생각 혹은 성찰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체험, 깊은 생각, 사색, 그리고 그걸 통한 깨달음, 교훈. 자, 이것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비유, 영탄, 예시. 뭐 갓난아기 울음에 비유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칠정이라는 감정을 뭐 또 이렇게 갓난아기 울음으로 예시를 들었다든지 그 부분에 다 비유와 예시 들어가 있고, 통곡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또 영탄적 표현이지. 자, 이것도 표현상 특징으로 맞는 표현이고요. 이 글 정진사와 박지원의 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이거를 의견 대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어. 생각의 차이. 일반적 생각과 개성적 생각의 차이라고는 할 수 있긴 있는데, 둘이 의견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막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나? 그런 것들은 아니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정지사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진사에게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구성을 치고 있단 말이야. 자, 의견 대립도 어울리지 않죠? 인식과 감상에 대한 논리적 전개. 그래,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인식했어. 그 요동발편을 보고 인식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 통곡할 만하다. 자, 그거를 단순히 그냥 자기 감정만 표현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치? 칠정, 갓난아기의 울음을 각각 비유와 예시의 방법으로 표현을 했었어. 자, 그리고 충분히 논리적이었고, 조선사회에 대한 비판. 바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이면적 의미의 조선사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었어? 어떤 의미였어요? 자, 그건 갓난아기 울음에 나왔었는데,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의 상황을 박지원 자신이 조선에 있는 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조선에 있을 때는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박지원이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하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선은 너무 명분, 의리,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에 갇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조선 그런 답답하고 아주 뭐 명분, 의리 막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국벌론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 당시에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청나라를 치자 이런 국벌론이 막 이게 부상하고 있었어. 근데
이 박지원과 같은 실학파 사람들은 지금 청나라를 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손해다. 왜냐면 청나라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국가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명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지 이 지금 대책 없이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단순히 명분과 의리만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자. 오히려 박지원은 북학파였어요. 자, 그런 자기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 조선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겠어? 그거를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 자, 이 비판의 근간이 되는 사상은 뭐라고? 실학사상. 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의적 발상과 통념적 발상. 그치? 통념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건 정진사. 그리고 상의적 발상 가지고 있는 건 박지원. 그치? 이것도 관련이 있었고. 감각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 중간에 보면 그 부분이 있어. 뭐지? 요동발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듯한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요동발판을 보고 느꼈던 감상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배경 묘사를 위해서 했던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 감각적 표현을 썼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 이렇게 통곡할 만한 자리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박지원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창의적 발상을 논리적으로 펼쳤는지 그것이 핵심인 바로 교술문학인 고전수필.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고전수필이고 한문문학이었어요. 자,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 의미 그리고 이 수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과 발상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호질이라는 작품을 정리해 볼 건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수필을 썼던 작가인 박지원이 같은 책에 실려 있었던 열하일기라는 같은 작품집에 실려 있던 작품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소설이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번에 박지원은 어떤 사회상에 대해서 그리려고 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목이 일단 호질이라고 하는데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이야. 자, 호랑이가 표면상으로 많이 부각되는 부분은 북곽선생을 주로 이렇게 질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단순히 호랑이가 그런 북곽선생한테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북곽선생 같은 인물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북곽선생하고 이 소설의 주된 인물인 독리자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 이 마을에서 평판도 좋고 뭐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천자한테도 인정을 받았던 북곽선생이라는 아주 좋은 선비가 있어. 자, 그 선비가 사실은 그 마을의 과부인 독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자, 그 당시는요, 과부랑 이제 뭐 과부가 그것도 아주 늦은 야심한 시각에 남자랑 단둘이 있었던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사유였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냥 부적절한 만남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그래 우리가 만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쩌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사회적 질책은 받긴 받겠지만 이들이 나빴던 이유는 몰래, 그것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치,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 자, 둘 다 그런 인물이야. 독리자는 그럼 왜 표리부동한 인물이냐면 얘가 천자한테도 인정을 받은 연료예요. 자, 과부로 5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5 아들들이 다 성이 달랐대. 굉장히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5 아들이 성이 달랐다라는 건 그만큼 남자를 많이 만났다는 거잖아. 그 당시에 조선 사회상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 5 아들이 성이 다 다른지. 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평판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모습들이 다 반대되는 표리부동한 인물이었단 말이야. 자, 위선, 표리부동, 이런 인물들의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호랑이가 이제
도망가는 북각 선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말로만 행하고 절대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인간들의 모습들, 그리고 잔인하게 전쟁을 통해서 뭐 다툼을 통해서 동족을 뭐 이렇게 괴롭히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네는 동족을 이렇게 뭐 해하잖아. 근데 우리 동물들은 동족을 해하지 않아. 너네들이 훨씬 더 잔인해. 우리가 너희를 잡아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동족을 건드진 않거든. 근데 너희들은 동족끼리도 싸우고 동족끼리도 그렇게 서로 살상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지각색의 그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쭉 호랑이의 길고 긴 질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였어. 자, 그러면 호랑이는 이 작품에서 어떤 인물일까? 바로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우화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인물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말을 하는 동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화적 기법이라 그래. 그리고 만약에 박지원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 양반들아 이런 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 소설을 지어내서 그것도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굉장히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의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있지.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해학을 통한 풍자, 바로 북곽 선생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거든. 얘가 도망가다가 어디에 빠져요? 똥구덩이에 빠져요. 자, 그 똥구덩이에 빠진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에이 더럽다.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는 먹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 겉으로 표면상으로 그래 똥을 묻힌 양반이 더럽다, 냄새난다, 나 그래서 안 먹을 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양반 사회가 부패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해학을 통한 풍자 여기에 드러나 있고 아주 잘 드러나 있고요. 박지원의 열알개에 실려있는 작품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서사문학, 이거 소설이니까 맞지? 그리고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적 표현이 있었냐? 무려 전문 안에는 세 부분이나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유는 유라고 하더니 바로 이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었지. 선비는 아첨을 잘 떤다고 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선비 유자와 아첨 유자, 그러니까 동음을 활용해서 의미는 다른 동음을 활용해서 말장난을 치는 언어 유희적 표현도 있었어요. 그리고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전형적인 인물을 표면에 내세워서 자, 호랑이가 질책하는 이야기라고 했었고, 자, 우의라는 건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왜 대부분 문학에서 우의적 수법을 쓰면 그건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화, 이거는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우화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대비, 의, 서리. 자, 이런 표현법들은 각각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서리는 호랑이가 질책하는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 있고요. 대비는 바로 북각 선생과 동리자 같은 이런 인간의 부정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호랑이가 이제 질책하는 내용 중에 동물하고 인간하고 계속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나타나 있고, 자, 호랑이라는 인물 자체가 의인화된 대상이잖아. 작가의식을 대변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내세운 거야, 전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 인물. 자, 입체적 인물이라는 건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 호랑이가 질책하니까 그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척하는 북각 선생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농부가 지금 이른 아침에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뭐 바닥에 엎드려서 뭐 하고 계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내가 지금 얘를 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역시나 또 가식을 떠는 모습을 보이지. 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면 틀려요. 반성한 거 아니야. 진짜 반성한 거 아니야. 그냥 호랑이 앞에서 그런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선과 허위, 어리석음. 자, 위선과 허위를 보이는 인물들이 바로 북각 선생과 동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어리석은 인물의 전형으로 나오고 있는 인물은 부차적 인물로 누가 있어? 그래, 동리자의 다섯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누구? 농부. 이들이 왜 어리석은 인물들이냐면 자기네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장면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다르게 인식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
자, 이런 것들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어리석은 모습을 돌려서 비판을 하고 있는 박지원의 의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풍자소설이고, 자, 호랑이를 통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박지원이 그 당시 양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 정리하면 좋은 작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요. 자, 이 작품은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례를 일화를 제시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의미? 그지, 만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수필 문학이었어요.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이 만남이라고 처음에 만남이라는 건 맛있는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해. 아예 단정적으로 처음부터 만남의 의미를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맛있는 만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정약용과 황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자, 그곳에서 처음에는 환대를 받지 못했던 정약용이 애제자 황상을 만남으로써 자기의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황상은 늘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약용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들이 좋은 시너지를 가지게 됐다. 그냥 바로 이게 맛있는 만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단순히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 싶은 바가 뭔지, 맛있는 만남이라는 게 어떤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도 힘들었을 거야. 자, 그런 힘든 상황에 자, 유배를 가서 좌절되어 있던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달래준 거야? 황상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황상은 왜 자신감이 없었지? 자기는 늘 느리고 배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줘? 황상이? 응? 뭐라고 해주지? 그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부지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 유배를 가서 괴로웠던 정약용, 그리고 늘 자신감이 부족했던 정약용이, 자, 정약용은 황상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황상은 정약용에게 좋은 제자로서 뭐 삶에 대한 긍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인생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은 맛있는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 맛있는 만남의 의미는 삶을 바꿀 정도로 긍정적인 만남,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그 작가의 개성적인 발상이 잘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들의 만남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광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정약용이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을 때 황상이 이제 뭐 굉장히 정약용을 따르던 애제자였거든. 그 슬픈 마음을 뭐 항상 정석이라고 정약용이 써놓았던 바위에 새겨놨던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스승님이 말했던 부지런함을 이렇게 내 몸에 익혀가면서 어떻게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위로하고 살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찾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정약용이 거의 죽음을 앞둔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지. 그런 상황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땠지? 정약용이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 부고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게 돼요. 자, 거기에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무려 상복을 입고 집에 돌아가. 원래 상복이라는 건 친인척, 가족들만 입는 건데 제자가 상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만큼 이들의 관계가 깊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황상이 10주기 때 정약용의 이제 정약용이 세상을 뜨고 나서 10년 됐을 때 또 한 번 찾아가게 돼. 거기에서 정약용의 아들과 만나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어준 뭐 좋은 제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이런 좋은 인연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 개를 만들자라고 해서 개를 만들게 돼요. 이
이 작품에서는 걔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약용하고 제자들하고 맺었던 그치 다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황상이랑 정약용 집안끼리 맺은 뭐 정황계가 있어요. 자 그것도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지.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만남의 의미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수필이었어요. 자 이 작품도 수필이야. 자 수필이니까 어때? 개성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갖게 되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자 이거야 결국엔. 그리고 무형식의 글 이것도 수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죠.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어. 그래서 뭐 비전문적인 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무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을 훨씬 더 잘 살릴 수가 있는 거야.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작가의 체험 이거는 보통의 수필의 성격이긴 한데 이 작품에서는 독특하게 자기의 경험보다는 과거 일화를 제시를 해서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작가의 체험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지. 우리가 수필이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작가가 체험한 거구나 라고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주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적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부분? 주의해야 돼요. 동음을 활용한 건 동음 이어는 아니야.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래 맛있는 만남 발음 비슷하잖아. 자 이거를 언어 유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자 그리고 맛있는 만남은 무엇의 의미다? 삶을 바꿀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아주 긍정적인 만남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정약용이 유배 갔던 당시에 맺었던 인연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두 집안 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좋은 만남을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대조적 인물의 등장. 자, 이 수필에는 대조적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화 제시. 그치 과거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화 제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중간에 보면 고장난명이라고 나와. 만남이라는 건 고장난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고장난명이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노력이나 한쪽의 의미만으로는 한쪽의 뭐 그런 의미 부여만으로는 날 좋은 시너지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뭐예요? 둘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바꿀 정도로 좋은 만남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각성장이라는 한자성어도 넣어봤는데 바로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성어거든. 이것도 기억해둘 만하겠죠. 그러니까 스승도 제자도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발전해 간다는 얘기야. 정약용도 그렇게 본인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좌절감을 제자들이 양성하면서 점점 회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황상이라는 사람은 늘 뭔가 조금 몇 퍼센트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걸 극복해내고 훌륭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런 교각상장이죠. 둘의 관계가 딱. 자,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은 내용적으로만 기억해둘 게 아니라 읽기 전중 후 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작품이기도 했거든요. 읽기 전중 후 활동에 각각 어떤 활동이 있었고, 교과서에서 오른쪽에는 글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 작품과 관련된 제재, 그 왼쪽에는 읽기 중 활동의 중심이 된 어떤 학생의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 자, 어떤 질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거구나, 뭐 자기가 새롭게 인식한 것이나 새롭게 해석한 부분, 막 이런 부분으로 읽기 중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분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해요. 자, 네, 교과에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까지 접목을 해서 작품을 잘 정리해두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6단원에 실려 있었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백석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1940년대에 백석 시인이 출간했었던 작품이었죠. 자, 우리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 작품을 9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이었죠. 편지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편지 형식으로 된 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였죠?
맞아요. 바로 제목을 통해서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죠. 제목을 살펴보면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에 살고 있는 박시봉 시댁이다 라는 의미였었죠. 자, 특히 여기서 이 방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옛날에 편지를 썼을 때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 뒤에 방을 붙여서 그 사람의 밑에 거처하고 있다, 뭐 그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시의 화자는 남신의주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박시봉 씨 집에서 새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전달하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시는 산문적 진술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산문적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쉼표의 사용과, 그러니까 많은 쉼표의 사용과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산문적 진술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쉼표를 많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반복을 활용하여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또 넘어가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상의 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시는 그러나라고 하는 시어를 중심으로 하강적 구조에서 상승적 구조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나를 기점으로 화자의 시상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나 이전에는 화자는 무언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는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었죠. 여기서 느꼈던 화자의 정서는 쓸쓸하고 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뭔가 가만히 집에 가만히 누긋한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깊은 절망감과 체념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뭐 물론 시에서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서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해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절망하고 체념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화자가 그러나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의 구조로 나아가고 있었죠. 자, 상승의 구조에서 느꼈던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면 일단은 운명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깨달음을 느끼게 되죠. 자, 화자가 무기력한 자화와 운명에 대해 인식하면서 뭔가 지금 나의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해야겠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느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삶에 대한 극복 의지 혹은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자는 삶에 대한 희망과 극복 의지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삶에 대한 희망과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존재했었죠. 우리 그 객관적 상관물이 뭐였어요? 맞아요. 바로 갈매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이 화자의 삶에 대한 극복 의지, 희망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었죠. 자, 여기서 갈매나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눈이 오고 있는 와중에 홀로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였었는데, 화자는 이러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내가 앞으로는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겠다, 이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매나무는 화자의 의지를 표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토속적 시어의 사용이었죠. 자, 이 시에서는 뭐 북덕불이니 지롱뱅이니 나주소비니 혹은 바위섭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토속적 소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평안도 방언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소재와 방언을 활용하여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었던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이 효과를 정리할 때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이 시에 사용된 여러 가지 토속적 시어들의 효과를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은 토속적 정감과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작가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었다. 혹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토속적 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였다라는 여러 가지 효과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9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6단원에 실려 있었던 소설 작품인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 우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산포 가는 길의 시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모든 내면 심리를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산포 가는 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소설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은 바로 영달, 정씨, 백화였었죠. 이 세 인물들의 삶의 애환을 다룸과 동시에 세 인물들이 서로 어떤 과정 속에서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여로형 구조였었죠. 자, 여로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 명의 인물들은 연대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영달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판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도망을 치는 과정 속에서 삼포로 길을 떠나고 있었던 정씨를 만나게 됩니다. 정씨와 영달은 함께 삼포로 가는 도중에 참샘이라는 지역도 들리고 송림이라는 지역에서 술집 작부였던 백화를 만나게 되죠. 이 세 명의 인물들은 함께 길을 떠나면서 폐가라고 하는 공간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폐가라고 하는 공간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인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연대의식과 유대감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연대의식과 유대감이 형성된 세 인물들이 감천으로 갔다가 감천에서 백화는 백화 나름의 길을,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길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여로형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산포 가는 길에서는 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소설에서 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은 인생의 축소판으로서 세 인물들이 서로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세 인물들이 서로 연대의식 또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산포나 겨울 그리고 대합실과 같은 배경의 상징적 의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은 산포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산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산포라고 하는 공간은 정씨의 고향으로서 정씨에게는 마음의 안식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 산포라고 하는 공간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관광지로 개발당하고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산포라고 하는 공간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잃어버린 농어촌의 모습이다 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의미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소설에서 세 인물들이 여정을 떠나는 그 계절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시간 속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은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을 부각하는 계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은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배경이다 라고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다들 기억이 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합실이라고 하는 배경도 있었는데, 이 대합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떠돌이의 삶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배경의 상징적 의미들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남은 3가지 키워드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영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백화를 따라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과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백화의 제안을 선뜻 수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영달이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 내적 갈등의 모습이 영달이의 행동이나 영달이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남은 2가지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은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노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여운을 남기는 결말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의 산포 가는 길의 결말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산포 가는 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죠? 그렇죠. 기차가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나간다 라고 마무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결말 처리 방식을 활용해서 노동자들, 소외된 계층들이 떠돌이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산포 가는 길을 9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이 9가지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산포 가는 길에서 영달과 백화가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부분들, 호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들이 뭔지도 함께 정리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산포 가는 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추가 작품이었던 상춘곡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최초의 은일가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최초의 가사이기 때문에 음보는 사음보의 연속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상춘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간의 이동 혹은 시선의 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는데, 이 작품에서 화자는 다양한 공간을 이동하고 있었죠. 우리 그 공간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자는 수감목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초가집에 있다가 정자로 나아가고, 정자에서 시냇가로, 또 시냇가에서 봉두로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이 공간이 그냥 나온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이동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은 수감목에서 봉두로 나아가는 이 공간들은 속세와 가까운 공간에서 탈속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속세와 가까운 공간에서 점차 탈속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공간의 범위, 규모를 살펴보면은 수감목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봉두라고 하는 넓은 공간으로 화자가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혹은 화자가 시선을 이동하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공간의 변화가 속세와 가까운 공간에서 탈속의 공간으로,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상춘곡에서 화자가 느꼈던 여러 가지 정서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있었죠. 자, 그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난 구절을 하나 얘기해 보자면은 화자가 처음에 홍진에 묻힌 분네, 홍진에 묻힌 사람들아, 이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 구절이 화자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 화자는 무라일체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 무라일체의 태도가 드러난 구절이 바로 그렇죠, 낙콩이 옷에 진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무라일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정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같이 살펴보면은 단표누왕의 흩은 해음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춘곡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색채 대비죠. 자, 이 작품에 드러난 색채 대비 어떤 구절인지 혹시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었죠. 자, 이 구절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난 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화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봄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표현상의 특징들도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작품에는 고사가 인용된 부분들이 있었죠. 자, 우리 고사가 인용된 부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이 작품에서 풍월 주인이 되었어라 라고 하는 그 풍월 주인, 그리고 시냇가에 떠다니는 시냇물을 떠다니는 도화를 보면서 아, 무릉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 이 구절들이 바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두 개들도 같이 살펴보면은 이 작품에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 있었죠. 자, 어느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었어요? 네, 그렇죠. 바로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었죠? 맞아요. 춘기를 못 내겨운 새가 소리마다 교태롭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이 바로 감정이 이입된 부분이었죠. 자, 이 시에서는 화자가 봄을 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흥취를 새에게 감정이입하여서 새가 봄의 기운을 못 이겨서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감정을 이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상춘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는 서리법, 대구법, 의인법, 그리고 지규법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어느 구절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광문고등학교 1학년 이번 기말고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키워드들 정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